보내주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기사들에 보니까요. 2026년부터 우리나라의 아주 중요한 사회 안전망이죠. 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정말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꽤 다각적인 변화가 예고됐죠. 특히 기사 제목에 약 4만 명 추가 혜택 이런 숫자가 딱 보이는데 이게 단순히 지원금을 조금 더 주는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제도의 어떤 철학적인 부분까지 건드리는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바로 이 부분을 한번 깊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대체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4만 명이나 되는 새로운 분들이 보호를 받게 되는 건지, 그리고 이 변화가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이게 사실 그냥 들으면 뭐 평균 소득 비슷한 건가? 하고 넘어가기 쉽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거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뭐랄까 마스터 다이얼 같은 거라고 보면 맞겠죠? 와, 그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마스터 다이얼. 아, 그런가요? 네. 이 다이얼을 얼마나 돌리느냐에 따라서 생계급여는 물론이고 의료, 주거, 교육급여, 그 외 수십 개 다른 복지 혜택의 문턱이 연쇄적으로 다 바뀌는 거거든요. 아,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이걸 4인 가구 기준으로 6.51%나 올렸다는 건 그냥 숫자 하나 바꾼 게 아닙니다. 사회 안전망 전체의 문을 조금 더 넓게 열었다. 이런 강력한 신호로 봐야 합니다. 6.51%? 이게 사실 바로 피부에 와닿지는 않을 수 있는데 구체적인 금액으로 보면 변화가 확 느껴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4인 가구의 생계급여 수급 기준이요. 작년에는 월 소득이 약 195만 원이었어요. 네. 근데 2026년부터는 207만 원으로 콩충 뜁니다. 와, 12만 원이나 올랐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건 1인 가구예요. 이 기준이 76만 원대에서 82만 원대로 올랐습니다. 아, 바로 이 몇만 원, 10몇만 원 차이 때문에 예전에는 정말 아슬아슬하게 기준을 넘어서 아무 보호도 못 받던 분들이 계셨던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바로 그 문턱에 아슬아슬하게 걸려있던 약 4만 가구가 이제는 제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됐다. 바로 이 의미군요. 정확합니다.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가장 넓은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전체적인 문턱을 낮추는 큰 그림을 봤다면 이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데요. 자료를 읽다가 제가 무릎을 탁 쳤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었나요? 바로 특정 그룹을 위한 아주 세심한 변화들이었습니다. 특히 청년 지원책은 정말 인상 깊었어요. 아, 그 소득공제 부분 말씀이시군요. 네. 기존에도 일하는 청년의 소득 일부를 빼줘서 수급 자격을 유지하게 돕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런데 그 대상 연령을 만 29세에서 34세로 확 늘리고 공제액도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대폭 올렸더라고요. 이건 그냥 조금 더 도와줄 게가 아닌 것 같았어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건 사실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하나의 신호탄이에요. 패러다임의 변화요? 네. 과거의 복지는 주로 일하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거든요. 그랬죠. 하지만 지금 청년 세대는 어떻습니까?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하면서 일을 해도 자립이 어려운 시대잖아요. 이제 제도가 일을 하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사람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와, 그러니까 일을 해서 돈을 번다는 사실이 벌이 아니라 오히려 자립을 위한 보상이 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 32세 청년이 아르바이트로 월 120만 원을 벌었다고 쳐보죠. 네. 예전 제도에서는 나이 때문에 공제 혜택도 못 받고 소득이 기준을 훌쩍 넘으니까 바로 생계급여가 끊겼을 겁니다. 아, 일할 의욕이 싹 사라지겠네요. 그렇죠. 일하면 손해라는 인식이 생기는 구조죠. 하지만 이제는 34세까지 대상이 되고 월 6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60만 원만 소득으로 보니까 최소한의 안전망을 유지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와, 그렇게 구체적인 예를 드니까 정말 확 와닿습니다.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기준도 정말 현실적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예전부터 이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거든요. 어떤 부분요? 아니, 새벽에 1톤 트럭으로 농수산물 시장에 나가시는 분이 그 트럭 때문에 수급 자격에서 탈락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서류상으로는 자동차라는 재산이지만 실제로는 생계를 위한 필수 도구인 경우죠.
제도가 이런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너무 경직되어 있었던 겁니다. 맞아요. 이번 개편은 그 경직성을 깨려는 노력의 일환이고요. 10년 이상 된 낡은 승합차나 화물차, 아니면 차량가액이 50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생계형 차량은 재산 산정 방식을 대폭 완화해 준 겁니다. 더 이상 생계도구가 생계를 위협하는 그런 모순은 없게 하겠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다자녀 가구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해서 자동차 기준을 풀어준 것도 같은 맥락이죠. 아, 맞아요. 요즘 시대에 두 자녀만 있어도 다둥이 집인데 이런 변화된 가족 형태를 드디어 제도가 인정하기 시작했군요.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제도가 현실의 삶을 더 촘촘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경제적인 기준을 현실화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정말 마음을 무겁게 하면서도 꼭 필요했던 변화가 있더라고요. 아, 네. 과거 국가의 잘못으로 고통받은 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형제복지원 사건이나 제주 4.3 사건 같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특례 조항이죠. 이 부분은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국가가 저지른 폭력에 대해서 수십 년 만에 사과와 배상금을 지급했는데 그 돈이 통장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평생 의지해온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박탈당했다니요. 이건 피해자에게 국가가 두 번 상처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게 바로 법과 제도가 가진 어떤 비정한 기계식 계산의 한계였습니다. 기계식 계산이요? 네. 시스템은 그 돈의 출처가 어디든 피해자 통장에 찍히면 그냥 소득 또는 재산으로 간주해버린 거죠. 그 돈에 담긴 국가의 사과, 인생에 대한 회복 이런 의미를 전혀 고려하지 못했던 겁니다. 배상이 오히려 덫이 되어버리는 끔찍한 역설이네요.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조항을 신설한 겁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이번 개정은 그 차가운 기계식 계산에 정의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변수를 처음으로 넣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진전입니다. 피해자들이 받은 배상금이나 보상금은 앞으로 3년 동안 소득이나 재산으로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 3년 동안은요? 네, 국가의 사과가 또 다른 폭력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한 겁니다. 늦었지만 정말 다행스러운 변화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문턱을 얕춰서 더 많은 사람을 안으로 들이고 청년이나 생계형 운전자처럼 억울하게 탈락했던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이런 플러스 정책이 주를 이루는군요. 네, 그렇죠.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 동시에 기존 제도의 허점을 막는 마이너스 작업, 즉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네, 모든 정책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으니까요. 지원을 확대하는 만큼 제도의 신뢰를 깎아먹는 행위를 막고 형평성을 맞추는 작업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게 25년이나 유주됐다는 토지재산 산정 방식이 바뀐다는 점이었어요. 지역별 토지가격 적용률이라는 복잡한 말을 없애고 그냥 공시가격으로 통일한다는데 이게 왜 중요한 변화인가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불필요한 복잡함을 없애고 형평성을 맞추는 겁니다. 아, 단순화와 형평성. 네, 이전 방식은 지역마다 다른 할인율을 적용해줘서 계산도 복잡하고 왜 주택과 토지의 재산 가치를 다르게 취급하냐 이런 논란이 계속 있었거든요. 이걸 25년 만에 그냥 공시가격 기준으로 통일해서 누구든 쉽게 이해하고 불균형도 해소하려는 거죠. 제도를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작업이군요. 그리고 부정수급 관리 강화 부분도 상당히 구체적이던데요. 네, 특히 그 임대보증금 관련 내용은 어떤 특정 허점을 정확히 노린 것 같았어요. 맞습니다. 그게 명백한 제도의 허점이었죠. 여러 채의 집이나 상가를 가지신 분들이 거기서 받은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신고해서 본인 재산을 확 줄이는 방식으로 수급자가 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럼 다주택자인데도 서류상으로는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그런 얘긴가요? 그런 셈이죠. 와, 그래서 이제는 임대보증금 부채 공제는 주택이든 상가든 딱 한 채에 대해서만 인정하기로 한 겁니다. 이건 불특정 다수를 옥죄는 규제가 아니라 제도를 악용하는 특정 사례를 막기 위한 핀셋 규제에 가깝습니다. 핀셋 규제, 외과수술식 처방 같은 거군요. 그렇죠. 이런 조치들이 쌓여야만 제도의 신뢰가 유지될 수 있는 거고요. 듣고 보니 그럴 수 있겠네요. 부정수급을 막는 건 당연히 중요하지만 혹시 이런 규제 강화가 정말 불가피하게 소형 주택 여러 채로 생계를 유지하는 어르신 같은 분들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살짝 들기는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정책 설계에서 항상 그 딜레마가 발생하죠. 딜레마요? 네, 모든 허점을 막으려다 보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고 반대로 구제 범위를 넓히다 보면 악용하는 사람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이런 핀셋 규제와 더불어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분들이 각 가구의 실질적인 상황을 유연하게 심사하는 재량권이 더욱 중요해질 겁니다. 제도는 뼈대를 만들고 현장에서 온기를 더하는 방식이 되어야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한번 정리해볼까요? 2026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마스터 다이얼을 과감하게 돌려서 더 많은 사람을 포용하는 문을 열었다. 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일하는 청년, 생계형 차량 소유자처럼 기존 제도의 빈틈에 끼어있던 사람들을 세심하게 챙기는 방향으로 개선됐고요. 그렇죠. 동시에 국가폭력 피해자라는 돈의 액수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진 분들을 위한 정의로운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25년 묵은 맑은 기준을 현실화하고 명백한 부정수급의 통로를 차단해서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려는 의지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푸는 것을 넘어서 제도의 완성도를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다각적인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결국 어려운 분들을 어떻게든 제도 안으로 들어오게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많은 분들이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고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며 마무리하고 싶네요. 어떤 질문이시죠? 이분들을 안전하게 제도 안으로 들어오게 돕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언젠가 다시 제도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해서 제도 밖으로 성공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돕는 것 아닐까요? 그렇죠. 자립이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하니까요. 네, 이를 위해 우리 사회에는 또 어떤 종류의 지원과 정책, 그리고 사회적 인식이 필요할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